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15일 마무리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굿모닝 충청 김갑수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당일 투표소나 개표소 직접 취재를 하셨을 텐데요.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 그 사전 투표를 한 다음에 15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그 내포 초등학교를 찾아봤는데요. 네. 좀 일정한 거리를 좀 두고 그리고 손 소독제를 바른 다음에 발열 검사까지 하고 그리고 투표할 때는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처음 해보는 그런 투표 방식이었는데 네. 외신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각국의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굉장히 선진 의식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선거 풍경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또 그야말로 뜨거웠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높은 투표율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위기 상황이 국민들의 어떤 투표 참여 의식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올해 투표율이 66.2%를 기록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4,399만 명 중에서 2,912만 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이제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를 기록한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또한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긴 것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6%, 이 이후에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58.0%를 기록했는데 이것보다 7.6%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어요. 26.69%를 기록하면서 뭐 예전보다는 상승할 거다 이런 관측이 이미 나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뭐 자녀들은 부모님께 가급적이면 투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네. 이제 젊은 아이를 둔 어떤 주부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투표를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낭설로 이제 끝났고요. 네.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적인 위기 의식 그리고 최소한 21대 국회에서는 좀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의식들이 유권자들을 투표장까지 이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네.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아직은 좀 더 지금도 피부에 다 와닿긴 하지만 경제 위기가 이제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이 경제 위기를 효율적이고 또한 합리적이고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처럼 어떤 진영 간의 싸움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해지는 또한 네. 일하지 않는 국회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작용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싸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충남 지역이 투표율을 꼴찌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역대 총선 결과 주요 선거 결과를 보면 충남 지역이 항상 낮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낮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울산시가 한 68.6% 이렇게 1위를 기록했고 충청권 4개 시도에서는 세종시가 68.5%로 전국의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는 충남은 62.4%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았고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주요 시도 우리 충남 지역의 시군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의 도시죠. 계룡시가 71.8%로 가장 높았고 네. 서천군이 69.3% 그리고 보령시와 청양군이 68.1%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 권역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태안군이 66.1%, 예산군이 63.4%, 서산시가 63.3%, 그리고 홍성군이 62.5%, 그리고 당진시가 5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좀 낮은 투표율을 좀 기록한 것인데요. 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투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쟁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62%도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지 않을까요? 낮은 투표율은 아니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7,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어떤 당선자를 만들어낸다면 당선자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자기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들도 중요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바람도 밝혀주셨는데요. 네, 선거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충남 지역이 11개의 선거구, 이 민주당과 통합당이 6대5로 의석수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 충청 표심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정치부 생활 많이 해봤지만 늘 충청 표심은 어려운 것인데 이번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표심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일 야당에 대한 심판이 오히려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유독 충남 지역만 다르게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천안 가불병 3석과 함께 아산을, 당진, 논산, 계룡, 금산 이렇게 6석을 차지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공주부여 청양과 아산갑, 보령,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이렇게 5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현재 의석 분포를 그대로 이어간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대전에 7석 그리고 세종에 2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좀 싹쓸이를 한 상황인데 네. 충남만은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그 선거구가 청와대 대변인 또는 비서관 출신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지역 그리고 상대는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들 4개 선거구가 있었어요. 네. 말씀 드리면 공주부여 청양, 보령 서천, 아산갑, 서산 태안이었었는데 모두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제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현상으로 가지고 한 요인으로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개별 미래통합당 후보자들 현역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평가와 함께 보수적인 지역성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부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좀 있었던 지역이 있고요. 네. 또한 이슈에 대한 각 캠프의 대응력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이와 함께 정치 신인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한계 이런 네.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격전 지역으로 꼽혔던 곳 중 한 곳이죠. 이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 참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기도 했고 또 계속해서 이 1위 후보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결국 현역인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출구조사만으로는 정진석 후보가 뭐 이긴 것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개표 결과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봤는데요. 네. 득표율을 보면 박수현 후보가 46.43% 그리고 정진석 후보가 48.65%로 정 후보가 2.22% 앞서면서 이제 당선을 확정 지은 것인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공주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한 1,200표 정도 가까이 이겼습니다. 다만 이제 부여 청양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3,800표 정도를 이기면서 최종적으로는 2,624표 차로 이제 박수현 후보가 패한 것인데요. 네. 기억하다시피 이제 공주하고 부여 청양은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별개의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가 19대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대 총선부터는 선거구가 바뀌면서 통합이 되면서 공주부여 청량이 한 개 선거구가 됐거든요. 네. 20대 총선에서도 박수현 후보는 공주에서 이겼지만 부여청에서 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공주에서는 이겼지만 부여청에서 진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수현 후보는 선거구 획정의 어떤 최대 피해자였다. 또 한편으로는 부여 청양의 보수성, 과거에는 이제 잔민연의 김종필 총재가 그 지역구 부여 출신이거든요. 네. 부여 청양의 보수의 벽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진석 후보 이번에 이제 5선에 당선이 됐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는 만약에 5선 성공을 하고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미래통합당이 1당이 안 됐으니까 국회의장보다는 뭐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에 출마를 할 당시에도 충남 유일의 4선 의원이었는데 이제는 충남 유일의 5선 의원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3선 정도만 해도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원내대표 도전이라는 거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5선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중진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대전 충남에서 최다선이 지금 박병석 의원으로 6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이 거의 유력한데 다만 이제 국회 그 정당의 특성상 한 지역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진석 이번에 그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회직이 어렵다면 전당대회라든가 정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도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또 오히려 좀 고민이 많은 어떻게 보면 3선 정도면 여러 가지 길이 많은데 네. 너무 다선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 선거구에서는 이렇게 현역 의원의 강세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네, 먼저 당진 선거구는 이 어기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개표 결과를 보면은 그 어기구 후보가 47.66%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가 30.25%, 다음으로 무소속 정영선 후보가 18.96%를 얻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뭐 1, 2% 정도에 얻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어기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30만 자족도시, 서해안 중심도시 당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요.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문 국가산단의 인입철도 유치 그리고 신평 내양간 연육교요 건설 또한 성문산단을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지원 우대 지역으로 바꾸는 등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당진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이런 대형 SOC 사업, 이런 구책 사업들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진 선거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선거 막판까지 변수로 떠올랐었는데요. 결국에는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김동완 후보와 정용선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봤을 때는 이 어기구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참 보수 지지층이 좀 분산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득표율 수치로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했을 경우에 이겼을 거라고 나오는데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부분 그것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당락의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추진됐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기구 후보 그리고 김동완 후보와 무소속 정연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합쳐서 그것을 이제 덧셈 뺄셈을 했더니 보수 진영 후보가 1.5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으로 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단일화 후보 쪽에서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가 너무 시기가 늦었다는 점, 이미 사전 투표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됐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일어났을 때 그럼 진보 진영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진보 네. 진영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응집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수 진영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기구 후보의 재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더라도 진보층의 결집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또 거군요. 한편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어떤 TV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김동완 후보가 나오면 항상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색깔로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중도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중도층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미흡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보수 진영 후보가 단일화가 빨리 되고 선거운동 전략 과정에서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좀 빨리 구사했다면 혹시나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서산 태안 지역은 성일종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선거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선거구 중 한 곳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조한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현역 국회의원 출신 성일종 후보가 맞붙은 지역인데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승부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겁게 성일종 후보의 승리로 재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가장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성일종 후보는 시정일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전면 위탁해서 서산태안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의 어떤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에 맞서서 조한기 후보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교를 신설을 하고 대학병원을 신설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성일종 후보의 재선이 이제 재선으로 끝나면서 아무래도 성 후보는 조만간 이제 양승조 충남 도지사라든가 충남도 지휘부와 함께 이 문제, 그러니까 서산의료원을 과연 서울대병원으로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런 협상에 좀 어떤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충남도 의회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남도 의회가 과연 그것을 용납해 줄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 그러니까 성일종 후보가 그 공약을 지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보수의 텃밭으로 손꼽혔던 곳이죠. 홍성 예산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4선 고지에 올랐는데요. 이 홍성 예산 주민들의 선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성 예산을 보니까 홍문표 후보가 54.0% 그리고 김학민 후보가 44.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홍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지역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항선 벨트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이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군수들이 당선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른 적임자가 누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홍문표 후보를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가 향후 지역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모든 정치인은 이제 대선을 향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또는 낙선하신 분들 모두 자신과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맞는 그런 주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 또한 우리 충남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재기가 가능할 수 있고 또한 더 큰 정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선자든 또는 낙선자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치부대에서 어떤 좀 더 어떤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크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이 정당이 다른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이제 서산 태안인데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당이 어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협력하고 더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20대 국회가 워낙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싸우지 않는 국회, 경쟁하더라도 국민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제 충청홀대론을 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충청의 권익과 전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지난 수요일이었죠.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굿모닝 충청 김갑수 정치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4.15 총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된 권리를 행사하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